현재 시진핑이 실각한 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경 선생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총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파트 1에서는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 중국 역사와 권력 이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58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국공내전의 승리에 중국을 통일한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약진운동은 7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을 앞서자는 목표였습니다. 마오쩌둥은 권력 투쟁에는 능했지만 경제는 거의 문맹 수준이었습니다. 모기, 파리, 쥐, 참새를 농업에 해를 끼치는 사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박멸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모기, 파리, 쥐까지는 괜찮았지만 참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새는 단순히 곡식만 축내는 해로운 새가 아니었습니다. 참새는 곡식보다 메뚜기를 더 많이 먹는 새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참새를 보고 저 새는 나쁜 새다 라고 하자 전 국민이 참새 잡기에 동원되었습니다. 1년 동안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잡자 참새가 먹던 메뚜기가 급증하여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용광로로 철을 만들자는 운동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대형 제철소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마을마다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 철을 생산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소형 용광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농민들은 강철 생산 기술은 물론 열철이나 단조 등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가열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탄소를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삽이나 곡괭이 정도를 만들던 동네 대장장이의 지식으로는 제대로 된 강철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모래보다 푸석하고 유리보다 쉽게 깨지는 이른바 똥철이 양산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강철 생산 실적을 독촉하자 지역 관료들은 멀쩡한 농기구를 녹여 쓸모없는 똥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용광로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의 나무를 베어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산이 민둥산이 되자 나무가 물을 잡는 힘이 떨어졌고 비만 오면 산사태가 발생해 농지를 쓸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 창궐과 산사태 등으로 농지가 줄어든 데다 철을 만든다고 농기구까지 부족해지니 농사는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인구의 10%인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1959년 마오쩌둥은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오쩌둥의 후임으로 류사오치가 국가주석에 올랐습니다. 비록 국가주석에서는 물러났지만 마오쩌둥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1959년에 국가주석에서 물러난 마오쩌둥은 1966년이 되자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열렬히 신봉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이용했습니다. 1966년 5월 16일 칭화대학附属 중학교의 중학생들이 교장이 공산주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대자보를 써서 비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학생들의 비판에 신속하게 호응했습니다. 인민일보의 학생들이 베이징 코민을 선언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완장을 차고 학교를 뒤집어버렸습니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깨뜨리고 진정한 사회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교수들을 자아비판대에 세우고 인민재판을 통해 모욕하고 폭행하며 심지어는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군중심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사와 교수를 처리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은 마오쩌둥 어록을 흔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분한 학생들과 이에 합류한 무리들이 공산당 기관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오쩌둥과 노선이 다른 공산당 간부들을 폭행, 살해하고 지식인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홍위병들에게는 밥도 집도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공산당 간부, 교원, 지식인들을 때려잡고 다니다가 문화재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반동 문화를 없애겠다며 공자묘를 비롯한 왕릉 등 문화재를 파괴하고 불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인 탐구는 부르주아적 속물근성으로 매도되었고
싸구려, 구화, 감성팔이 선동으로 대중을 흥분시켰습니다. 마오쩌둥을 신격화하는 홍위병이 탄생했습니다. 홍위병을 활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한 마오쩌둥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국가주석 류사오치는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고, 마오쩌둥은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권력을 위협할 경쟁자들이 사라지자 마오쩌둥에게 홍위병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상산하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현장을 배워야 한다며 홍위병들을 시골로 내려보낸 뒤 다시는 도시로 복귀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주력이었던 홍위병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운이 좋으면 늙어 죽었습니다. 선동당에 날뛰다가 쓸모없어지자 버려졌던 것입니다. 독재자로서 권력을 누리던 마오쩌둥은 자기 고향 후난성 출신인 화거펑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사망했습니다. 화거펑은 양계범씨를 정치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양계범씨는 두 가지는 무조건 옳다는 뜻으로 마오쩌둥이 결정한 것과 지시한 것은 무조건 옳다는 의미였습니다. 화거펑은 죽은 마오쩌둥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세력을 모으려 했습니다. 이때 덩샤오핑이 다른 정치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사구시였습니다. 실사구시는 마오쩌둥의 말 중 필요한 것만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암시하는 구호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정책에 염증을 느낀 대중과 당원들의 마음은 덩샤오핑의 실사구시로 쏠렸습니다. 1978년 12월 22일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덩샤오핑은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선부론, 도강양의 집단지도 체제였습니다. 선부론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결국 전체가 잘 살게 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자는 취지였고, 이 이론에 따라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해안 도시들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중국 내륙 지역은 발전해서 소외되면서 양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원을 집중하는 선부론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의 GDP는 1조 6천억 달러에서 8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하며 경제적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로 돈이 몰리자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 안에 빈민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은 도시 빈민 문제를 막기 위해 호구제를 도입했습니다. 호구제는 국민을 농민과 도시민으로 나누고 도시민을 거주 지역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호구제에 따르면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만 거주해야 했습니다. 도시호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동일하지 않았고 상위 등급 도시의 호구는 자유롭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2등급 도시에 사는 사람은 같은 등급이나 하위 등급 또는 농민호구로 이동할 수는 있었지만 1등급이나 특급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되었습니다. 맞선을 볼 때도 재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호구 등급이었습니다. 농민이 도시로 가거나 하위 호구가 상위 도시로 이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보장이 끊기게 되어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으며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도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가야 했지만 가족을 함께 데려갈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혼자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도시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농민공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근처의 선전시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지만 선전시 호구를 보유한 사람은 3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700만 명은 농민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농민공이 약 2억 4천만 명에 이르며 이는 중국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덩샤오핑의 두 번째 방침은 도강양회였습니다. 그는 도강양회를 100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강양회란 칼날의 빛을 감추고 조용히 실력을 기른다는 뜻으로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조조 앞에서 두려운 척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덩샤오핑의 전략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립하지 않고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2090년까지는 도광양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시진핑은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도광양해를 버리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치며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미국에게 태평양은 넓으니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관리하자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후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영역에서 집단지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합의를 통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상무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야 했고 권력은 7명에게 분산되었습니다. 후계 구도와 지도부 물갈이 방식도 함께 설계되었습니다. 칠상팔하와 격대지정이라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67세까지는 재임이 가능하지만 68세부터는 은퇴한다는 원칙이 칠상팔하였습니다. 격대지정은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여 추석의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기준에 따라 차기 후계자로 장점인 차차기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계획은 천안문 사태로 인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원래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던 인물은 장점인이 아닌 리펑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학생 시위가 확대되며 결국 천안문 광장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리펑이 군대를 동원하여 천안문 사태를 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펑은 후계 구도의 선두주자였지만 천안문에서 피를 묻힌 인물로 개혁 개방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상하이를 맡고 있어 천안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장점인은 파벌이 없고 정치적 오염이 적다는 이유로 덩샤오핑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리펑은 총리로 실권을 유지하면서 겉으로는 장점인이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점인은 1993년 국가주석에 오르며 명목상 권력을 잡았지만 덩샤오핑이 1997년에 사망할 때까지 실권은 덩샤오핑에게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장점인은 본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2004년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주석은 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새 직책을 모두 겸임하게 되어 사실상 정권을 쥐게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가운데 군을 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장점인은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위 주석직을 넘기지 않고 2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는 실권을 쥔 채로 군사위 부주석에 자신의 신복인 거보승과 시아이어우를 임명한 후에야 직책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은 후진타오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장점인은 후진타오에게 10년간 주석직을 맡긴 뒤 다음 주석을 다시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이끄는 상하이방이라는 정치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인이 상하이방을 만들자 후진타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청단이라는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대립하고 기존 권력 기반인 태자당도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으며 중국의 3대 파벌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이후에 후계자를 정하는 시점이 도래했고 덩샤오핑은 장점인과 후진타오까지만을 후계자로 지정한 채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후진타오 이후의 후계자는 새롭게 정해져야 했습니다. 당시 차기 주석 후보로는 상하이방 소속의 천량이가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천량이는 상하이 출신으로 장점인에게 발탁되어 빠르게 승진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진핑이나 리커창보다 앞서 정치국원이 되었고 상무위원 1순위로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후진타오가 보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관들에게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량이는 8조 원 규모의 부정축제가 드러났고 수십 명의 여성과의 관계도 밝혀지며 18년형을 선고받고 낙마했습니다. 천량이가 낙마하자 공청단 소속의 리커창이 차기 주석으로 유력해졌고 천량이가 비운 상하이 시석의 자리에 시진핑이 기용되었습니다.
이로써 리커창과 시진핑이 후계 구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리커창은 후진타오의 공청단 소속이었으며 당시 분위기는 그가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하이방은 천량이가 낙마했다고 해서 공청단의 주석 계승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청단의 권력 집중을 경계한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국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신임 투표에서 리커창보다 태자당 소속의 시진핑이 더 많은 표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진핑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며 권력 경쟁 구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서열 6위의 상무위원으로 입성했지만 당시 상위 5명은 모두 5년 후 68세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5년만 버티면 자연스럽게 국가주석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2012년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오르게 되었지만 당시에도 공청당과 상하이방의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 무렵 시진핑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스토리는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경선생이었습니다.